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전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계 심리가 대두됐고 지표 결과가 엇갈리면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뉴욕 다우지수는 0.13% 하락한 16,558.87포인트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0.31% 오른 4,127.45포인트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0.01% 내린 1,883.6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예상대로 자산 매입 규모를 추가로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성명을 통해 현재 월간 550억 달러의 자산 매입 규모를 다음 달에 추가로 100억 달러 줄여 450억 달러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지난 겨울 이상 한파로 일시적으로 부진을 겪은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축소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겨울 한파로 인해 기업 투자가 줄고 수출도 감소한 탓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1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 대비 연율로 0.1%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2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문가 예상치 1.1%와 지난해 4분기 GDP 증가율 2.6%도 밑돌았습니다. 지난달 미국 제조업 경기가 예상보다 가파른 확장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가 집계한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54.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달의 53.7과 사전 전망치 54.3을 모두 웃도는 것으로 작년 12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미국의 3월 개인 소비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개인 소비가 0.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9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전문가 전망치 0.6% 증가보다 높은 것입니다. 노동절을 맞아 유럽 주요 증시가 대부분 휴장한 가운데 유일하게 개장한 영국 런던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런던 증시는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발표로 경제 전망에 대한 낙관론이 형성된 데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 소식이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지수는 전날보다 0.43% 오른 6,808.8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의 김동현입니다.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오늘 4월 고용 도당을 발표하는데요. 다만 기술주들의 상승세로 나스닥 종합지수는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13% 하락한 16,558.87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31% 상승한 4,127.4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01% 하락한 1,883.68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자, 유럽 증시는 노동절을 맞아서 대부분 휴장한 가운데 영국 증시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0.43% 오른 6,808.8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전거래일이었던 목요일장이었는데요. 자, 목요일장 휴장이었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에 6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었는데요. 전차주라고 불리는 삼성전자와 또 환율 영향에 민감한 자동차주 3인방에 일제히 떨어지면서 지수는 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우리 시장 오늘은 좀 힘을 내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기대해보면서 굿모닝 대박 예감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굿모닝 대박 예감 첫 순서는요. 글로벌 증시 마감부터 주요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의 상무부가 1분기 GDP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자, 0.1% 증가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날씨 탓으로 치부하기에는 좀 부진한 성적이죠. 그렇습니다. 너무 좀 처졌어요. 그 3월 달에 한 0.6 정도 예상을 했다가 네. 최근에는 1.2까지도 올라왔었습니다. 4분기 때 2.6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4분기 수치가 좀 높았었다는 점, 이런 네. 점을 감안했지만 실질적으로 0.6 정도 내지는 1% 가까이 이 정도 수준을 못 미치는 좀 부진한 이런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근로자의 날로 하루 쉬었는데요. 여러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굵직한 내용으로 추려서 오늘 글로벌 이슈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상무부의 프레스 릴리즈 화면부터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미 상무부가 발표한 PDF 화면인데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0.1%, 지난해 4분기 때 2.6%를 기록을 해서 좀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전체로 보면 지난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 가까스로 미달하는 이런 수치였는데요. 2.6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점에 좀 위안을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 지표로 보면 여러 가지 여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개인 소비 지출은 1분기 때 3% 증가를 했습니다. 4분기 때 3.3보다는 조금 처졌고요. 그 다음에 비거주자 고정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2.1%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5.7% 증가한 수치보다 다소 부진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출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1분기 때 날씨가 좀 좋지 못해서 수출의 하역과 선적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현재 치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7.6%나 1분기 때 떨어졌습니다. 이는 4분기 때 9.5% 증가한 것보다도 상당히 낙차가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수입 부분은 1.4%가 떨어졌습니다. 이도 4분기 때 1.5% 증가한 수치로 보면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진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방정부의 정부 지출과 그 다음에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0.7% 오히려 올랐습니다. 12.8% 지난해 4분기 때 좀 처졌었는데요. 이보다는 이제 정상 수준으로 좀 돌아오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밑에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를 보시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맨 끝에 나와 있죠. 4분기 때 2.6이었고 1분기 때 0.1이었습니다. 시장 예상치 1% 조금 넘을 것이다 라고까지도 올라왔지만 좀 처졌고요. 그나마 좀 기대를 했던 부분은 개인 소비 지출이 1분기 때도 3%를 유지했다는 점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구재, 비내구재 이런 부분은 1% 미만으로 4분기 때 2% 후반에서는 현재 떨어진 수치고요. 마이너스가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은 이 국내 투자와 관련된 쪽이 6.1%나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졌습니다. 4분기 때 2.5로 플러스권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고정자산 투자와 관련된 세부 항목에서 비거주자의 부품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10.9% 4분기 때 증가했다가 1분기 때 마이너스 5.5로 떨어졌습니다. 그 비거주자 계정이지만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언론의 이제 톤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제목을 보시면 1분기 때 좀 부진했지만 뒤쪽에는 그러나 경제 체질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현재 보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 날씨 탓으로 이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한 번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2분기 때 만회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이번 1분기인데요. 거의 뭐 현재 미미한 수치고요. 개인 소비가 2%포인트 정도 GDP를 끌어올리는데 애를 썼지만 개인 투자와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순수출 이런 부분이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지면서 그 1분기 GDP를 높이 올리는데 일단 조금은 좀 부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준이요. 지난 29일과 3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예상대로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규모를 줄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뭐 줄일 걸로 예상이 됐고 네. 뭐 이 정도 속도면 이제 10월이나 늦어도 12월이면 올해 이제 테이퍼링 기조는 종료가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4월 29일과 30일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5월 1일 날 이 소식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공식 기자회견이 없는 회의고 테이퍼링 기조로는 지난해 12월 이후 네 번째를 맞는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산 매입 규모는 종전 850억 달러에서 현재로서는 450억 달러까지 줄어든 수치라고 보겠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저널 화면을 보시겠는데요. 이번 회의 때 공개적으로 현재 나온 부분은 아니지만 연준의 그 언론의 그 내용, 언론에 토로된 내용들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달라진 점을 좀 체크를 했습니다. 경기는 픽업이라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조금 더 경기의 성장세가 강건해졌다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겨울에 좀 좋지 않았던 혹한에서 조금씩 현재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가계의 지출도 rising more quickly 조금 더 힘을 내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고정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edged down 이렇게 썼습니다. 조금 그 떨어지는 추세가 나온 부분을 좀 지적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기존의 Mortgage Backed Security MBS입니다. 모기지 담보부증권은 200억 달러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국채 매입 규모도 3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회의에 지난 3월 회의 때는 나라야마 코츠라코타 총재가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이번에는 전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연방의원과 지역 연은 총재들이 모두 합치된 의견을 냈습니다. 반대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상원의원의 비준을 받았던 스탠리 피셔 총재, 그 다음에 그 재무부 인사죠. 라엘 브레이너드 연방의원, 그 다음에 제롬 파엘 연방의원은 이번 회의 때는 시차 관계로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전체 상원 표결이 거치지 못해서 이틀간의 회의에 참석이 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6월 17일과 18일 이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로이터의 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도 뭐 간단히 썼습니다. 현재 국채와 MBS 모기지 담보부증권의 매입 규모를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현재 줄여나가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뒷배경을 검은 배경으로 해서 이 옐런 의장의 흰 머리가 아주 도드라지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재 연준의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을 뒤에 암흑색의 톤으로 이를 희화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이죠. 4월 미국의 고용지표를 발표하는데요. 어제 발표됐던 ADP 민간고용 수치는 기대 이상으로 나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22만 명. 지난 3월에는 19만 7천 명이었고요. 네. 이제 내일 이제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가 발표가 됩니다.
21만 명에서 21만 5천 명, 20만 명을 좀 넘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주간 고용 지표는 조금 좋지 못했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기대감은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ADP 민간 고용과 내일 발표될 4월 실업률과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 이 부분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DP사 오토 데이터 프로세싱사가 발표한 4월 그 민간 고용 수치인데요. 전체 규모는 22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작은 기업들이 8만 2천 명 고용이 증가했고요. 중소기업 정도가 8만 1천 명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분류 규모는 5만 7천 명이 증가를 해서 가장 작은 기업들이 좀 힘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조업에서 1,000명, 금융서비스에서 8,000명, 건설 부분도 19,000명, 건설 부분도 상당히 힘을 내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네. 지난 3월에는 20만 9천 명이었죠. 22만 명, 조금씩 트렌드선이 올라가는 이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현재 보라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조금씩 현재 그 좋은 추세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ADP 민간 고용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부가 발표한 부분이 현재 보라색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보라색이 내일 발표가 되면 22만 명 수준에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갈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간단하게 22만 명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로 실업률 수치는 6.7에서 6.6으로 0.1%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는 지난 19만 2천 명에서 노동부가 발표하는 수치는 21만 5천 명 수준, 이 정도까지 나와줄지 관심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은 또 어제 국가통계국이 집계한 4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3월보다는 가까스로 올랐지만 좀 예상치에는 부합하지 못했죠. 예, 그냥 더 나빠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위안을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2개월 연속 경기 확장 기준은 현재 50 이상을 가져가고 있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위안화의 약세기죠. 이런 부분이 좀 톡톡히 힘을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중국의 4월 제조 PMI 수치가 50.4로 예상치 50.5보다는 조금 미달이 됐지만 3월 50.3보다는 0.1%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 로이터의 화면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PMI가 스테디, 그나마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지만 성장을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떨쳐버릴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미온적인 이런 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밑에 여러 이코노미스트들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노무라 차이나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주웨이 이코노미스트는 아직 경제가 터닝 포인트, 현재 떨어지는 추세에서 복원력을 가져가기에는 아직 미진한 것 같다 얘기를 했고요. 1분기 때 7.4였는데요. 이 이코노미스트는 7.1로 예상을 했습니다. 로이터는 현재 2분기 중국의 GDP를 7.3으로 보고 있는데요. 1분기보다 좀 떨어질 것으로 현재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내용들을 여기 내놨지만 가장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현재 얼어붙고 있는 부분을 좀 지적을 했고요. 따라서 리커창 총리가 현재 그 철도 투자를 정부 지출의 속도를 늘리고 소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을 2016년까지 끌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안심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이라고 파악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중국에 이어서 이번에는 유럽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은요, 유로존의 4월 인플레이션율이 하락세에서 소폭 상승세로 반전했는데요. 디플레이션 우려는 좀 다소 덜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부총재가 그래도 잘 봤네요. 컨스탄티오 부총재가 4월에는 지수가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2 내에서도 부총재가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맞아 떨어지는 것은 22의 시장 예측 능력 이런 부분을 좀 신뢰감을 좀 줄 수 있는 점수를 좀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먼저 유로스탯이 발표한 프레스 릴리즈 화면부터 자료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인데요. 4월 그 물가지수죠. 인플레이션율이 0.7 올랐습니다. 0.5가 3월이었고요. 0.7로 0.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역시 유가와 에너지 가격은 좀 좋지가 못했습니다. 역시 인플레이션을 현재 끌어내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왼쪽으로 보시는 쪽이 이제 마이너스권이고요. 이 위쪽이 플러스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현재 0.7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료와 주류, 담배 이런 쪽의 가격들은 조금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비에너지 제품들의 가격도 소폭 올랐고요. 서비스 경기는 전체적으로 좀 좋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2%, 2.1% 에너지 부분이 3월 달에 2.1%포인트를 깎아내렸는데요. 이번 4월에는 1.2%포인트로 그 낙차가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식료품과 주류, 그다음 담배 이런 쪽은 조금 더 가격이 현재 올라가고 있고요. 서비스 지표들은 현재 조금 더 힘을 내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조금 끌어올린 이런 동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8일 날이 되겠는데요. 다음 주 22에 금융통화 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여기 제목만 보셔도 ECB action seems less likely 이렇게 썼습니다.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책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보면 ECB는 6월에 반기 경제 전망 보고서가 업데이트 수치가 나옵니다. 이때까지는 현재의 그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금리 인상 시점에 즈음해서 현재 연준이 가져가고 있는 QE 방식에 대해서 언제 이 카드를 꺼낼지 이것이 가장 궁금하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 얘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만을 또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 주를 마감한 금요일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카툰은 어떤 내용이죠? 네, 오늘은 도요타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만평을 보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인데요. 여기 도요타 자동차의 뒷 번호판에 나와 있죠. USA 헤드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도요타의 헤드쿼터 본부는 그동안 캘리포니아의 토런스에 있었습니다. 토런스는 이 공업도시인데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서쪽 서남부 쪽에 위치한 그 도시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캘리포니아로 옮기겠다라고 지난주에 발표를 했죠. 여기 간판이 나왔습니다. You are now leaving California 이렇게 썼습니다. 텍사스로 가기 때문에 앞에 그 텍사스를 상징하는 말, 그 다음에 둥근 챙의 모자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주의 한판 승부에서 텍사스가 이겼다 이렇게 썼습니다. 텍사스는 낮은 세금으로 이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도요타의 헤드쿼터를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러면서 텍사스에서 많은 부품업계 이런 쪽의 고용들도 한꺼번에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동차의 본거지였던 디트로이트가 파산을 이를 정도로 아주 좋지 않았고요.
현대차가 있는 조지아주의 엘라바마 이쪽의 공장들도 매우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을 크게 늘려주는 효과를 나타내는 이런 부분인데요. 캘리포니아의 보수적인 이런 기업에 대한 행태가 텍사스의 일격을 맞았다. 이런 부분을 희화한 그림이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카툰까지 맞춰봤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장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를 분석하고 오늘장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오늘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수급 불안감에 대형 IT주와 자동차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분석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주들의 약세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약세네요. 조선주들의 실적 우려감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형 IT와 자동차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네요. 네,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잘 올라가다가 한 오후부터 중반부터 약간 약세를 전환되면서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일단 뭐 수급이 불안감이 좀 큰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주 종목 중심으로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차, 뭐 LG전자 모두 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압박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외국인들 수급뿐이 아니라 지난 수요일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다는 부분들도 좀 압박을 했던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징검다리 연휴, 또 국내외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좀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인 물량 출회 가능성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오늘 또 지나고 나면 또 월요일하고 화요일하고 또 휴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지나고 나서 시장에서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보다 오히려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좀 더 많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 특히 투신권의 매도 물량이 좀 높은 종목군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형 IT와 자동차주들의 약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자, 요즘 소비 관련 유통주들의 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홈쇼핑주들도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최근 유통주도 많이 빠지고 있죠. 많이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는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체감 경기가 좀 좋지 못한 부분들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전 국민이 지금 예도로 가고 있습니다만 세월호 참사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 지금 뭐 아무리 빨리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소비라든지 어떤 뭐 여행, 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출이 급격히 감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여름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가을,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은 약간 이제 두터운 옷가지들, 약간 그런 것들은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 판매가 늘어나게 되면은 수익성이 좀 높아질 것이다. 얘가 나오고 있던데, 반대로 여름으로 가게 되면은 그 반대의 영향이겠죠. 그래서 의류 쪽에 대한 마진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홈쇼핑주들이 최근에 좀 약세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TV를 보면서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게 되는데, 최근에 TV를 틀게 되면은 일단은 가장 먼저 가는 게 뉴스 쪽이고요. 또 그렇게 분위기에 좋은 뉴스가 안 나오다 보니까 홈쇼핑을 통해서 어떤 구매하고자 하는 심리가 예년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지금 발표가 돼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예상치만큼 나왔습니다만은 이건 뭐 세월호 참사 나오기 전인 거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좀 접목되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대형 유통주들도 뭐 그러한 것에 좀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 뭐 지난 수요일 같은 경우도 약간 신저가 연출하는 모습을 띄었었는데 일단 약세의 모습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유통주들은 반등은 나오더라도 약간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역시 마찬가지로 좀 보시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주들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조선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주의 바닥은 대체 어디일까요? 계속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분석 좀 해주시죠. 그러게요. 뭐 오늘 뭐 세 가지 이슈 다 뭐 좋은 얘기가 없이 나쁜 네.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조선주들이 조금 약세가 좀 계속 나오고 있죠. 특히 대형 조선주들이 이제 신저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이 실적 악화가 나왔었죠. 뭐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은 나쁘지 않은 거다 얘기도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좋지 못하다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계속 흘러나왔었고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가능성도 높다. 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장기화된다라면은 뭐 다른 조선사들도 뭐 만만치 않게 안 좋게 나오겠죠. 지난 수요일 같은 경우 현대미포조선이 좀 4% 넘는 급락세가 나왔었고, 그런 이유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그 조선가가 낮았을 때 그때 수주를 한 것들이 지금 악재로 나오고 있고, 또 플랜트 수주 관련한 것도 뭐 저가 수주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움직임이 좀 좋지 못하다, 힘들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단기 모멘텀 역시, 그러니까 지금 수주하는 물량 역시 좀 생각했던 것만큼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 원래는 올해 정도 작년 연말이 바닥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들이 뭐 내년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가 자체가 약하다. 그리고 반등을 보이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불가할 가능성이 높다. 뭐 몇몇 리포트에서는 뭐 지금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돼야지 저가 매수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떨어지는 칼날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가 매수보다는 지지 라인을 체크하고 나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조선주는 좀 안 보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조선주들은 상당히 좀 보수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오늘장 전망도 제시해 주시죠. 오늘장은 일단은 코스피 시장이 3일 연속 반등을 시도하다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설사 약하게 출발한다고 해도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좋게 반등이 나오는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수급의 개선이 없다라면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 혹은 현물 쪽에서의 의미 있는 좀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그냥 반등일 뿐이지 이것이 뭐 다시 2000포인트를 향해 갈 수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 정도의 그 강한 상승은 아닐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 현선물 수급 동향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1선을 그 이탈하고 나서 3일 동안 반등을 줬습니다만은 21선 회복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21선을 안착을 성공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단기 라인을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 지지 라인 이탈하고 나서 빨리 회복을 못했다는 얘기는 다시 추가적인 21선 저항을 맞고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뭐 다음 주 연휴가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혹은 다음 주 수목까지는 약간 변동성이 좀 발생될 수 있다. 장중 변동성이 높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정도까지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면서 다음 주 이후를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현금을 더 보유하자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이나 이슈들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찾아보는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운드 1, 레디, 고! 자, 푸틴이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계속 이런 식이면 미국을 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푸틴이 미국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이면 좀 반격을 가하겠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아무래도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미국을 포함한 어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서방국들이 러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경제 제재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전방위적으로 들어오면 푸틴이 움직일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푸틴만을 공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을 중심으로 한 푸틴의 정치 지지 기반의 세력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격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푸틴이 굉장히 고역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와서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좀 해봐 그럴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미국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전체적으로 건드리게 되면 사실은 그 미국에서 있는 기업들이 러시아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다른 어떤 서방부에 있는 나라들 러시아에 들어가서 뭐 천연가스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을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이제 푸틴은 역으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러시아 내에서 일하는 기업들을 건드리겠다. 뭐 이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참 러시아가 카드가 정말 없구나.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서방국을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에너지와 이 두세 가지 외에는 제한되어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는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건드리게 되면 러시아는 정말 경제적 고립이 돼서 서방국한테 오히려 러시아를 어떤 경제 제재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의 푸틴이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더라도 이것은 시장에 먹힐 확률이 굉장히 제한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라든가 서방국 입장에서는 아마 계속 진행될 소지를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러시아가 뭔가 일을 벌려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커지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러시아도 자기들이 정말 잘했다라는 거에 대한 자유로움은 없어요. 왜냐면 크림에 아무리 국민 투표를 해서 러시아 귀속을 원했다 할지라도 거기는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땅을 침공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자기도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러시아도 뭔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 뉴스에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았을 때는 러시아가 조만간 어떤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서쪽, 우크라이나 서쪽을 만약에 공략하는 러시아의 모습이 나온다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상당한 여유가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운드 2, 레디, 고! 닥터둠 마크 파버가 미국 증시가 올해 대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올해 대조정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계속 하락세가 이어진다는 이야기인가요? 이제 대조정이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 블랙 먼데이 같은 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크 파버가. 닥터둠으로 유명한데 이 사람이 지난번에 그 IT주와 바이오주가 미국 시장에서 이제 하락을 약간 부추겼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이 보는 것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미국 전반적인 산업, 뭐 생명공학이라든가 유틸리티라든가 뭐 이런 어떤 전체적인 데서는 조정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왔던 일부 조정은 조정이 아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 장은 조정을 들어오고 다 제자리로 다 돌아서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시장이. 그렇죠. 그렇다면 누군가는 에너지를 축적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습은 닥터둠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닥터둠은 이제 신흥국이 더 오히려 저평가되게 그쪽에 선호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조정은 아직 멀었어요. 올해는 아닐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온다면 내년 정도가 아마 거의 맞을 것이다. 내년도 아마 초반보다는
하반기 갈수록 아마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대조정이 오려면 상당폭 올라야 돼요. 상당폭 올라오지 못해서 조정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찬스를 놓칠 것이고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는데 지금 폭락이 오르게 되면 기준금리 인상을 절대 못하죠. 그럼 미국은 패닉으로 가는 겁니다. 완전히 디폴트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전에는 주가 절대 안 빠집니다. 그 전까지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닥터든 마크 파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조정이 들어와서 그 저점을 아마 인식을 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미리 조정을 줘라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현재 지수대에서 조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그렇게 오른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2007년도 기점으로 만약에 지난번에 금융위기 오기 전에 어떤 기점을 본다면 그때는 기준금리가 2.8%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비전통적 방식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을 안 풀었죠.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지수가 14,198이니까 약 한 현재 지수가 2,400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한 20%도 올랐죠. 근데 만약에 그 전에 조정을 들어와가지고 금리 인상에 조정을 들어와서 만약 지수가 크게 폭 빠져서 2007년도까지 빠진 상태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다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카드가 미국 시장에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연기금이라든가 어떤 기관들이 어떻게 해서라 더 올리면 올렸지 더 내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올해까지는 오히려 거꾸로 조정시마다 저점 매수가 필요한 시점은 미국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이번에 또 기로에 왔죠. 지난번에 제가 아마 여기서 이렇게 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가지고 요 세 번째 공간을 돌파하는지 봤는데 돌파했다 다시 밀렸다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올라오면서 다시 여기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삼봉 추세가 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지난 다음 주 정도에 여기를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 싸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월봉이나 주봉 상태로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지나가는 운명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마크 파버의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조정을 주의를 기울여라 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마크 파버가 조정을 오기를 좀 바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계략이 숨어 있는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FOMC를 소집하기 몇 시간 전에 이사회를 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FOMC 직전에 비공개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소집한 걸까요? 비공개 이사회가 과거 향후 10년 안에 어떤 일이 있었나라는 걸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비공개 이사회는 열은다 그러면 여는 것은 알려줘야 돼요. 근데 내용은 안 밝힙니다. 대신에 의사록에는 그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의사록이 나온 3주 후에 시장은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여기에 다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FOMC를 무시해버린 게 백악부를 테이퍼링해도 시장에서 무시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건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 비공개 회의 때문에 이제 FOMC에 대한 기대감이 확 커졌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011년도 12월에 비공개 회의를 한번 했어요. 그때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시장에 제시하는 의견주의를 했어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FOMC가 계속해서 완전 고용을 얘기하고 모든 지표를 다 보면서 시장 대응을 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저금리를 언제까지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놔라 했는데 그걸 못 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비공개회 때 그 얘기를 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FOMC의 어떤 그 불확실성을 뛰어넘는 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 때문에 3주에 이 회의 내용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뭐냐면 과거 비공개회 때도 시장의 목표치를 제시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가이던스를 시장이 제시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시장이 팽배해진 상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3주 후가 시장에는 완전히 그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구체적인 수치, 우리가 항상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 고용을 위해서 구직 포기자를 포함할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한 부분만 하나 제대로만 내줘도 시장은 이게 저금리가 언제까지 갈 거다라는 기본적인 틀이 잡히거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예전에 처음 그 성명서 발표했을 때 실수 그걸 우리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시장에 있는 많은 투자가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FOMC 회의를 무시해버린 거죠. 어차피 나올 건 다 나오고 그렇게밖에 안 나올 거다. 테이퍼링하고 저금리 유지할 거다. 이건 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비공개 하나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3주 뒤에 새로운 기대감을 굉장히 키워주는 상황이 됐다.
제가 볼 때는 보면 구체적인 사항을 아마 서로 언급하는 시간을 가졌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다면 3주 후에 FOMC가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4월달 고용지표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 지금은 이제 의미가 없죠. 어차피 고용에서 뭐 실업률 뭐 이런 거 다 의미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 어차피 6.5%는 다 왔기 때문에 목표치는 이것은 이제 구직 포기자가 포함이 안 된 통계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서요. 이건 시장에 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로 올라와서 뭐 6.8, 9로 올라버리면은 뭐 시장에는 테이퍼링도 늦어지겠네. 뭐 아니면은 저금리가 좀 상당히 유지되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게 의미가 없고 오히려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3주 후에 대한 부분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금리 쪽이 더 중요하겠네요. 금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중립금리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빌그로스 같은 사람들 채권을 매매하다 보니까 채권 매매할 때는 이 금리가 채권 수익률하고 상당한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그쪽을 맞추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빌그로스가 작년 한 해 때 완전히 왕따 당했죠, 시장에서.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다 맞추려고 해도 시장에서 돈은 빌그로스 펀드에서는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 빌그로스가 시장의 방향성을 잘못 보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중립금리에 대한 뭐 4%에서 2%의 변화 가능성 뭐 이런 건 아직 이른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국내 증시는 사실 5월에 너무 안타깝죠. 세월호가 시장을 많이 잘못 잡았어요. 네. 세월호가 사실은 경제에 끼치는 뭐 파장 뭐 이것보다는 투자 심리를 굉장히 위축시켰죠. 그렇죠. 또 이 세월호가 가정의 그 분위기도 바꿨다고 하죠. 40대 50대의 그 아빠들이 밖에서 3, 4일의 어떤 미팅을 하고 술을 먹고 들어오는 시간이 다 없어졌답니다.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눠야겠다는 이런 생각.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그런 것처럼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침체되는 상황이 약간 그 연출되면서 더 가지 못한 상황이 4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5월에는 또 어린이들을 위한 희망의 어떤 그런 5월 달이 되지 않겠냐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4월에 못 간 거 5월에 한번 주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주가 지난 다음 주에는 이제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가 있다 보니까 만기권에서 거래는 이틀밖에 없죠. 오늘까지 3일.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크게 위로나 크게 아래로는 흔들지 않겠냐. 오히려 포지션을 맞춰서 거기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5월 2일 굿모닝 대박 예감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